2025년도 얼마 안 남았네요. 나이 들수록 세월이 참 빠르네요. 어릴 때는 1년이 10년 같더니 지금은 눈 감았다 뜨면 10년이 지나가고 뻑하면 저승문턱이네요. 오헨리의 단편 소설 크리스마스 선물의 감동을 21세기 한국판 정서로 엮어봤어요. 자, 그럼 시작할까요? 차가운 12월의 바람이 황량한 겨울 들판을 가로지르던 이른 아침. 김복동 씨는 새벽녘의 어스름을 뚫고 표고버섯 하우스로 향했습니다. 올해로 70. 그의 반평생을 넘게 바친 이곳은 그의 땀과 시간, 그리고 삶의 애환이 고스란히 스며 있는 공간이었죠. 얼굴 가득 깊은 주름 마디마디가 그의 고된 세월을 증명하고 있었죠. 두툼하게 갈라진 손등과 늘 흙물이 가신 적 없는 손톱 밑은 영락 없는 농부의 삶을 대변했죠. 그러나 그 투박한 손으로 복동 씨는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향과 맛을 지닌 표고버섯을 길러냈습니다. 하우스 안으로 들어서자 외부의 매서운 한기와는 다른 눅진하고 따뜻한 공기가 그를 감쌌습니다. 은은하게 퍼지는 흙냄새와 버섯 특유의 깊은 향이 공기 중에 뒤섞였죠. 낡은 환풍기가 웅웅거리는 소리만이 고요한 새벽의 정적을 깨뜨렸고요. 복동 씨는 익숙한 동작으로 늘 그랬듯 작업복 소매를 걷어 올렸죠. 어두운 하우스 내부의 희미한 작업등 불빛 아래에서 그는 숙련된 손놀림으로 배지에 돋아난 표고버섯들을 살폈죠. 밤새 오동통하게 살 오른 녀석들을 보면 한때는 아이를 키우듯 애틋한 마음과 말로 다할 수 없는 뿌듯함이 가슴을 가득 채우곤 했죠. 그러나 지금은 그저 오랜 습관처럼 해야 할 일일 뿐이었죠. 그의 얼굴에는 감정의 그림자가 거의 드리워져 있지 않았지만 굳게 담은 입술과 깊어진 눈가의 주름은 말 없는 슬픔을 대신 전하는 듯 했죠. 날카롭게 잘 연마된 칼날이 버섯의 밑동을 조심스럽게 파고들었죠. 톡 하는 소리와 함께 버섯이 분리돼 바구니로 떨어집니다. 하나하나 소중히 다루는 그의 손길에서는 여전히 장인의 솜씨가 느껴졌죠. 반면 그 너머로는 말할 수 없는 상실감이 그림자처럼 길게 드리워져 있었죠. 고요한 하우스 안. 간혹 버섯이 툭 하고 떨어지는 소리만이 그의 심장 소리처럼 들릴 뿐이었죠. 하우스 한편에서는 그의 아내 장순덕 씨가 버섯을 선별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죠. 올해로 65. 세월의 풍파가 남긴 깊은 주름들은 희끗희끗한 머리칼 사이에서 더욱 도드라졌죠. 그녀의 얼굴은 마치 한겨울의 메마른 대지 같았습니다. 특히 외동딸 연지를 잃고 지난 1년은 그녀의 삶 전체를 뒤흔들어 놓았죠. 그녀의 눈가는 마를 날이 없었고 하염없이 솟아나는 눈물은 늘 그녀의 눈을 벌겋게 만들었죠. 촉촉하게 젖은 눈은 마치 막 수확한 버섯줄기에 맺힌 이슬처럼 가늘게 빛났고요. 순덕 씨의 손길 또한 능숙하고 재빨랐지만 그 움직임의 깊이 속에는 묵직한 한숨과 무거운 그림자가 배어 있었습니다. 신선한 버섯을 포장하는 동안에도 그녀의 시선은 자주 허공 어딘가를 응시하는 듯 했죠. 마치 딸 연지의 그림자라도 찾는 것처럼 어딘가에 있을 딸의 흔적을 찾는 듯한 아련한 눈빛이었죠. 예전 같으면 딸 연지의 이야기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웃음꽃을 피웠을 이 공간이 이제는 부부의 고된 숨소리만이 가득한 적막한 장소가 되고 말았죠. 수확을 마친 버섯들은 차곡차곡 상자에 담겼고 그 상자들 위에는 묵직한 침묵이 돌덩이처럼 얹어졌습니다. 해가 중천에 떠오르고 하우스 바깥의 서리가 녹아내릴 무렵 복동 씨와 순덕 씨는 작업을 마쳤습니다. 갓 수확한 버섯들을 트럭에 싣고 읍내 상인에게 넘겨주고 돌아오는 길. 버섯 농사에 필요한 자재를 사러 가는 길에도 두 사람의 대화는 최소한으로 줄어들었죠. 부부 사이를 감도는 침묵은 때로는 편안함의 상징이었지만 이제는 잃어버린 것에 대한 고통스러운 인정처럼 느껴지곤 했죠. 낡은 대문을 열고 들어서면 작은 시골집 내부는 단정했지만 어딘가 허전하고 차가운 기운이 감돌았죠. 냉기가 가시지 않은 집에 들어서자마자 장순덕 씨는 아무 말 없이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복동 씨는 흙 묻은 작업복을 벗어 걸어두고 세면대에서 거칠어진 손을 묵묵히 씻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어제 남긴 배추된장국에 갓 지은 따끈한 밥과 몇 가지 밑반찬이 전부였습니다. 조촐했지만 정갈하게 차려진 밥상 앞에 두 사람은 마주 앉았죠. 고생 많았소. 어서 듭시다. 복동 씨의 낮은 목소리가 식탁에 던져진 첫 번째 말이었습니다. 순덕 씨는 숟가락을 들었지만 밥알을 씹는 그녀의 입가에는 힘이 없었죠. 밥을 먹는 동안에도 두 사람의 시선은 좀처럼 마주치는 법이 없었죠. 텔레비전도 라디오도 켜지 않았고 침묵만이 공기를 갈랐습니다. 오직 숟가락이 밥그릇에 부딪히는 소리. 젓가락이 반찬 접시에 닿는 소리.
그리고 아주 가끔 들려오는 옅은 한숨 소리만이 적막한 식탁 위를 맴돌았죠. 복동 씨는 그저 묵묵히 밥을 삼키는데 집중하는 듯 보였죠. 그러나 그의 마음속은 온통 허전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죽지 못하고 이렇게 꾸역꾸역 밥을 먹는 게 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밥이 모래알처럼 서걱거리는 것 같았죠. 흘끗 보니 순덕 씨는 국물을 떠먹다가 또다시 멍하니 먼 산을 바라보고 있었죠. 국물은 벌써 차갑게 식었고요. 한때는 외동딸 연지의 제잘거리는 목소리로 활기가 넘치던 식탁이었죠. 연지가 이 반찬은 맛있네 어쩌고. 저 반찬은 내 입맛에 맞지 않는다며 애교 섞인 투정을 부리거나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조잘거릴 때면 밥 한술 뜨는 것조차 잊고 마냥 행복하게 바라보기만 했던 기억이 엊그제 같습니다. 물론 서울로 유학 가고 취직한 뒤부터는 함께 있기 힘들었지만 거의 하루도 빼놓지 않고 살가운 안부 전화를 잊지 않는 딸이었습니다. 인제 딸의 빈자리는 너무나도 거대해서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커다란 구멍이 되어버렸죠. 그 거대한 공허함이 복동 씨의 가슴을 묵직하게 짓눌렀습니다. 살기 위해 안이 살아있으니까 깨적거리면서도 먹는 밥. 식사를 마친 후에도 부부의 침묵은 계속되었습니다. 순덕 씨는 설거지하면서도 깊은 한숨을 연신 내쉬었죠. 그 한숨은 마치 그녀의 영혼이 부서지는 소리 같았죠. 복동 씨는 거실 소파에 앉아 TV 리모컨을 만지작거리다가 던져버렸죠.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길은 무심하게 허공을 응시하는 듯 했지만 그 속에는 비애와 답답함이 서려 있었죠. 그때 순덕 씨 입에서 힘없는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벌써 12월이네요. 다음 주면 크리스마스고요. 그녀의 목소리는 마치 금방이라도 부서질 듯 연약하게 떨렸죠. 복동 씨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돌아보았죠. 그녀의 눈가에는 또다시 뜨거운 눈물이 송골송골 맺히기 시작했죠. 작년 이맘때는 연지가 그렇게 신나 했었는데요. 서울에서 내려와 우리 셋이 같이 크리스마스 파티 하자고. 트리도 예쁘게 꾸며야 한다고 그랬는데. 순덕 씨의 목소리가 점차 흐느낌으로 변해갔죠. 지난 1년 내내 그랬듯이 딸 연지의 이름만 꺼내면 그녀의 감정은 통제불능 상태가 되고 말죠. 하염없이 뺨을 타고 흘러내리는 눈물을 보고 복동 씨는 소파에서 일어나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주머니에서 언제나 그랬듯 구겨진 낡은 손수건을 꺼내 들었죠. 그는 아내의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을 조심스럽게 닦아주었죠. 그의 거칠고 투박한 손길은 따스했지만 그 안에 담긴 위로는 그녀의 깊은 상실감을 채우기에는 역부족이었죠. 그만 울어. 인제 그만 우시게. 연지가 하늘에서 보면 마음 아플 거야. 복동 씨의 목소리도 애써 눌러 참는 슬픔으로 인해 가늘게 떨렸죠. 그는 순덕 씨의 어깨를 말없이 토닥였죠. 위로라고 하기엔 어림없었지만 그 순간 부부의 존재 자체가 서로에게 가장 큰 위안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들의 머릿속에서는 작년 크리스마스 이브의 그 비극적인 장면이 선명하게 떠올랐죠. 연지가 떠난 후 비어버린 자리는 이제 그들의 일상이자 그들의 삶 그 자체였죠. 부부는 한 사람의 부재가 이렇게 모든 것을 뒤흔들 수 있다는 것을 온몸으로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날 밤 순덕 씨가 일찍 잠자리에 든 후에도 복동 씨는 쉽사리 잠을 이룰 수 없었죠. 거실 불을 켜놓은 채 혼자 앉아 생각에 잠겼죠. 창밖은 온통 칠흑 같은 어둠에 덮여 있었죠. 앙상한 나뭇가지들이 매서운 밤바람에 흔들리는 소리만이 희미하게 들려왔고요. 그는 테이블 위에 놓인 낡은 탁상 달력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검고 거친 손가락이 천천히 작년 12월을 찾았습니다.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그날은 온 세상이 반짝이는 빛으로 가득 찼지만 복동 씨와 순덕 씨에게는 세상이 산산조각으로 무너져 내린 날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외동딸 연지의 시신이 발견되었다는 경찰의 연락은 부부의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습니다. 연고도 없는 수도권 외곽 공용 주차장에서 자신의 차 안에 번개탄을 피워놓고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되었다는 소식은 도저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발견된 유서를 근거로 연지가 거액의 대출금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결론을 내렸죠. 수사를 종결했습니다. 유서가 있었지만 복동 씨는 도무지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었죠. 경찰 조사 결과 연지의 필적은 분명했지만 유서에는 부모에 대한 단 한마디 언급도 없었습니다. 그토록 밝고 사랑스러웠던 딸이 스스로 목숨을 끊을 리도 없지만 부모에게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도 없이
복동 씨는 분명히 뭔가 다른 숨겨진 진실이 있을 것이라 확신했죠. 그러나 연하의 남자친구였던 피강주를 포함한 모든 주변 인물이 딸이 실종된 날부터 시신이 발견된 날까지 완벽한 알리바이를 제시했죠. 복동 씨는 연지의 연하 남친 피강주를 의심했지만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었죠. 복동 씨의 마음속에는 분노와 깊은 억울함이 또아리를 틀었죠. 1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는 여전히 경찰의 수사 결과는 물론 어떤 공식적인 발표도 믿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딸을 잃은 부모의 본능은 진실이 따로 있다고 끊임없이 격렬하게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연지를 잃고 1년이 지났지만 복동 씨는 여전히 딸이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았습니다. 문득문득 연지의 웃음소리나 발걸음 소리가 들리는 듯한 착각에 사로잡히기도 했죠. 그만큼 연지는 그의 삶에서 너무나도 크고 중요한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복동 씨는 분통이 터질 것 같았죠. 세상은 도대체 누가 움직이는 것이기에 이렇게 억울한 죽음조차 밝혀내지 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밝혀낼 의지가 없는 것인지 알 수 없었으니까요. 끓어오르는 분노는 그를 무력감 속에 가두었고 무력감은 다시 더 깊은 슬픔으로 이어졌습니다. 달력의 24일 위에 멈춰있던 그의 손가락으로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칠순의 농부. 평생을 억세고 강인한 모습만 보이던 복동 씨의 굳건한 어깨가 소리 없이 들썩였죠. 소리 없는 눈물을 훔치던 그의 마음속에 문득 아내 순덕 씨의 창백한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1년 내내 딸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시름시름 알아온 아내.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밤잠조차 편히 이루지 못하는 아내가 한없이 안쓰러웠습니다. 그래. 아내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하는 건 어떨까? 갑자기 떠오른 생각에 복동 씨의 눈동자가 잠깐 밝아졌죠. 그것은 어둠 속 작은 촛불처럼 위태로우면서도 따뜻한 빛이었습니다. 그는 문득 아내가 이웃집 강아지들을 그렇게나 예뻐하고 귀여워하던 모습이 떠올랐죠. 연지가 살아있을 때도 그랬고 연지가 하늘로 간 뒤에도 어쩌다가 동네 강아지들을 만나면 그녀의 얼굴에 잠시나마 한박 웃음이 번지곤 했었죠. 상실감에 시들어버린 듯 했던 아내의 얼굴에 찾아온 그 짧은 미소가 복동 씨의 내리에 깊이 박혀 있었죠. 먹을 것을 챙겨주고 쓰다듬어주며 마치 옛 친구를 만난 듯 반가워하던 아내의 모습을 그는 똑똑히 기억합니다. 어쩌면 강아지가 아내의 상실감을 조금이나마 달래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신락 같은 희망이 그의 메마른 마음속에 피어오르기 시작했죠. 그는 생전 처음으로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단어를 진지하게 곱씹었죠. 일평생 아내에게 살갑게 굴거나 특별한 선물을 해본 적이 없는 무뚝뚝한 남편이었지만 아내의 잃어버린 웃음을 되찾아주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이 크리스마스 선물에 진심을 보이게 만들었죠. 다음날 아침. 짙은 안개가 채 걷히기도 전 복동 씨는 평소라면 싱싱한 버섯을 가득 싣고 나섰을 읍내 장터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트럭에는 버섯 바구니 대신 아내에게 줄 선물을 찾으려는 희망만이 실려 있었습니다. 장터는 연말을 맞아 새벽부터 사람들로 북적이기 시작했습니다. 온갖 물건을 파는 좌판들이 줄지어 있었고 흥정하는 상인들과 손님들의 목소리가 시끌벅적하게 울려 퍼졌죠. 복동 씨는 인파 속을 헤치고 다니며 장터 구석구석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채소 가게와 싱싱한 과일 가게를 지나 알록달록한 옷가지들을 파는 데를 거쳐 한참을 걷다 보니 저편에 작은 우리들을 겹겹이 쌓아놓고 강아지들을 파는 상인이 보였습니다. 그는 마치 홀린 듯 그곳으로 발걸음을 옮겼죠. 우리 안에는 다양한 종류의 강아지들이 꼬리를 흔들며 새로운 주인을 기다리고 있었죠. 깡충거리는 작은 푸들부터 듬직해 보이는 삽살개, 온몸이 순백의 털로 뒤덮인 작은 강아지까지 각양각색의 강아지들이 제각각의 소리로 짖으며 사람들의 시선을 끌었죠. 복동 씨가 상인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요즘 장사는 어떠신가? 장터를 오가며 수십 년을 봐왔던 이웃입니다. 예전 같지 않아요. 그래도 장터마다 다니다가 보면 반려견 찾는 손님들이 꽤 돼요. 그런데 왜요? 강아지 사시게요? 아내가 요새 통 힘들어해서 말이야. 강아지를 키우면 좀 나아질까 해서. 크리스마스 선물로. 복동 씨는 멋쩍게 자신의 무뚝뚝한 속마음을 꺼냈습니다. 아이고 어르신. 낭만 있으시네요. 젊은 사람처럼 크리스마스 선물을 생각하시다니 역시. 그럼요. 강아지들이 사람 마음 달래주는 데는 1등이죠. 상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진심으로 공감했습니다. 특별히 원하는 종류라도 있으세요? 작은 친구? 아니면 좀 활발한 친구로? 시골집에서 키우실 거면 덩치 좀 있는 놈이 좋겠죠?
복동 씨는 우리 속을 자세히 훑어보았습니다. 아내가 진정으로 좋아할 만한 강아지는 어떤 녀석일까? 크리스마스 선물로 맞춤인 강아지가 있을까? 아내의 상실감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는 강아지가 있으면 좋으련만. 그의 눈빛은 어느새 칠순의 농부에서 사랑하는 딸에게 줄 선물을 고르던 아빠의 눈빛처럼 진지해져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오직 아내의 슬픔을 덜어줄 수 있는 작은 희망만이 가득했습니다.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그는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닌 누군가를 위한 선물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었죠. 그리고 그 선물이 아내의 꽁꽁 얼어붙은 마음에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어 주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강아지 한 마리가 잃어버린 딸의 자리를 완전히 채울 수는 없겠죠. 그러나 텅 비어버린 부부의 마음에 따스한 온기와 새로운 생기를 불어넣어 줄지도 모릅니다. 그의 눈길은 우리 속을 조용히 탐색했죠. 그 순간 그의 깊은 눈동자에는 딸을 잃은 아픔과 아내를 위로하고 싶은 사랑, 그리고 오랜만에 느끼는 간절한 기대감 같은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여 번뜩였죠. 복동 씨는 그렇게 장터 한 구석에서 단순히 강아지를 사는 것을 넘어 아내의 잃어버린 웃음을 되찾아줄 작은 희망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의 걸음은 느렸지만 그 발걸음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죠. 이 선물은 단순한 동물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굳건한 희망의 씨앗이 될 것이었습니다. 그 시각, 구천의 하늘길 위에서는 또 다른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복동 씨가 읍내 장터의 강아지 상인과 대화하고 있을 때 딸 연지의 영혼은 구름 가득한 하늘 위에서 그 모습을 말없이 내려다보고 있었죠.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연지는 끝없이 방황했습니다. 죽었지만 하늘 심판정에 가지 못하고 이렇게 구천을 떠도는 떠돌이 노마드 생활을 하고 있죠. 사랑하는 부모님을 두고 먼저 떠나야 했던 비통함, 살해당한 원통함, 그리고 누구도 죽음의 진실을 알아주지 못한다는 억울함이 뒤섞여 그녀의 영혼은 한없이 무너져 내렸죠. 지상에서의 모든 것이 마치 홀로그램처럼 생생하게 느껴지는 이곳 구천에서 연지는 시공을 초월해 부모님의 일상을 지켜볼 수 있었죠. 부모님의 시들고 메마른 얼굴을 볼 때마다 그녀의 마음은 갈갈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안개 속을 헤매는 것처럼 연지는 자신이 어떻게 이 억울함을 풀고 밝은 하늘로 올라갈 수 있을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그러다 연지의 눈에 비친 것은 평생 무뚝뚝하게 농사만 짓던 아버지가 난생 처음으로 읍내 장터를 전전하며 강아지를 찾는 모습이었습니다. 발걸음에는 애끓는 사랑과 간절한 희망이 서려 있었죠. 엄마를 향한 지극한 마음, 딸을 잃은 슬픔에 잠긴 엄마의 얼굴에 다시 미소를 찾아주고 싶다는 아버지의 염원이 연지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순간 연지의 손목에 채워진 팔찌가 빛나기 시작했죠. 1년 전 저승사자가 억울함을 풀 시간을 주겠다며 건네준 그 팔찌였습니다. 연지는 곧바로 팔찌의 작은 버튼을 눌렀죠. 번쩍하는 빛과 함께 연지의 눈앞에 거대한 홀로그램 모니터가 공중에 펼쳐졌습니다. 지상에서 그녀가 개발했던 AI 기술과는 차원이 다른 실물처럼 선명하고 터치까지 가능한 영적인 기술이었습니다. 모니터 가득 익숙한 저승사자의 얼굴이 나타났죠. 검은 두루마기를 입은 그의 모습은 여전히 위압적입니다. 그러나 연지에게는 이제 제법 친근하게 느껴지죠. 미꾸라지 같은 그놈을 어떻게 올가맬지 묘안이 떠올랐나? 저승사자가 특유의 무심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의 표정에서는 미묘한 기대와 함께 또 시시한 이야기를 하려는 건 아니겠지? 하는 듯한 지루함도 엿보였죠. 연지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솔직하게 대답했죠. 아직이요. 저승사자가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 약속한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어쩔 수 없지. 인제 심판정으로 가서 어디로 갈지 결정해야겠지? 그의 말은 차가웠지만 연지에게는 그저 재촉이 아닌 그녀가 직접 해결할 기회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경고로 들렸죠. 사자님 잠깐만요. 연지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가득했습니다. 묘안인지는 모르지만 피강주 그놈에게 복수할 방법이 떠오르긴 했어요. 그녀의 눈빛은 강렬하게 빛났습니다. 그녀의 눈빛을 본 저승사자의 표정이 순간 바뀌었죠. 그래? 잠깐만 기다려라. 내가 그리로 갈 테니. 홀로그램 모니터가 사라지고 1분도 채 되지 않아 구름 산책길 저 멀리서 초고속으로 날아오는 저승사자가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마치 공간 이동이라도 하는 듯 눈 깜짝할 사이에 연지 앞에 당도한 그의 모습은 과연 저승사자다웠습니다. 자, 인제 말해봐라. 어떤 방법인지.
웬만해선 안 될 거다. 피강주 그놈 타고난 명줄이 길어서 끌고 오려면 앞으로 50년은 더 기다려야 하거든. 저승사자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배어 있었죠. 피강주라는 인물이 보통 악질이 아니라는 것을 저승세계에서도 알고 있다는 듯한 어조였죠. 연지는 잠시 침묵하다 입을 열었습니다. 지금 저희 아버지께서 어머니를 위해 특별한 크리스마스 선물을 준비하고 계세요. 저승사자의 콧대가 찡긋했습니다. 그게 복수랑 무슨 상관? 그는 여전히 연지의 이야기를 이해하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연지는 아랑곳하지 않고 말을 이었죠. 아버지가 선택한 강아지한테 빙의하게 해주세요. 그 말을 들은 저승사자의 표정이 일순간 굳어졌죠. 빙의나 환생은 내가 결정할 수 없다. 그의 목소리에는 단호한 거절의 의미가 담겨 있었죠. 연지는 포기할 수 없었고요. 제발 부탁드릴게요. 사자님, 저도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이번 일은 분명 사자님도 상부에서도 충분히 납득할 수 있을 거예요. 연지는 애원하듯 그에게 매달렸습니다. 피강주 그 인간, 제가 아니면 그 누구도 그의 악행을 세상에 드러낼 수 없어요. 너무 교활해서 꼬리가 안 잡히니까요. 저도 당하기 전까지 몰랐어요. 하지만 이제 그 모든 증거를 어디에 숨겨두었는지 제가 알고 있어요. 강아지가 되면 사람들의 눈을 피해 증거를 가져올 수 있을 거예요. 저승사자는 한참을 고민하는 듯 했습니다. 될지 안 될지 나중에 알아보기로 하고. 크리스마스 선물까지는 이해하겠는데 강아지한테 빙의해서 복수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지? 그의 표정은 여전히 회의적이었지만 그의 질문에는 작은 여지가 담겨 있었죠. 연지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일단은 부모님께 못다한 효도부터 하고요. 어머니 마음 추스를 수 있도록요. 강아지가 되면 사람들이 방심할 거예요. 돌아다니기 좋은데 딱 내년 봄쯤에 복수를 시작하려고요. 피강주가 현재 살고 있는 빌라 비번 알거든요. 그 인간 5개 비밀번호를 번갈아 가며 쓰거든요. 자신이 기억 못할 새 번호는 절대로 안 써요. 그 인간 노트북과 태블릿 PC에 수많은 여자한테 사기치고 등쳐먹은 증거가 넘쳐나요. 저를 납치하던 날부터 강제로 수면제 먹이고 번개탄 피워 살해하기까지 알리바이는 다 조작된 거예요. 그 시간 동안 자기 집에만 있었다는 증거 CCTV는 고도로 조작된 거죠. 피강주 그 인간 얼굴 팔아먹는 사기꾼 되기 전에 알아주는 블랙 해커였던 거 아시잖아요. 최근에 뭐가 불안했는지 모든 자료를 USB로 옮기고 노트북과 태블릿 PC를 포맷했어요. USB는 책꽂이 뒤에 비닐로 싸서 테이프로 붙여뒀고요. 연지는 마치 기관총을 쏘듯 랩처럼 빠르게 정보를 쏟아냈습니다. 저승사자의 표정이 연지의 말을 들을수록 점점 진지해졌습니다. 그의 날카로운 눈빛 속에서 연지의 정보가 지닌 가치를 정확히 읽어냈죠. 피강주가 평범한 사기꾼이 아닌 블랙해커 출신이라는 사실은 저승사자도 익히 알고 있었죠. 또한 피강주의 악한 명줄 길이를 끊어낼 방법이 어쩌면 피강주를 이승에서 끌고 올 기회가 피강주의 명줄이 아직도 50년이나 남았지만 명부를 수정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사자의 내리를 스쳤죠. 연지는 자신이 알고 있는 피강주의 모든 악행과 증거에 대한 정보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모든 정보는 그녀가 당하기 전까지는 알 수 없었던, 그리고 당한 후에야 비로소 알게 된 진실들이었죠. 저승사자는 연지의 이야기를 다 듣더니 아무 말 없이 하늘 산책길 저 멀리 초고속으로 날아 사라졌습니다. 상부에 보고하러 가는 듯한 다급한 움직임이었죠. 연지는 불안한 마음으로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만 하루가 지난 뒤 저승사자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미세한 변화가 있었죠. 허락이 떨어졌다. 그는 나직이 말했습니다. 앞으로 딱 1년 더 주겠다. 상부에서 크게 인심 쓰셨다. 피강주 그놈이 워낙 악질인데 끌고 올 방법이 없으니 너한테 맡기는 거다. 1년 뒤 강아지만 남고 내 영혼은 자동으로 다시 이곳에 오게 된다. 저승사자의 말에 연지의 심장은 격렬하게 요동쳤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 그것은 그녀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이자 부모님께 드릴 가장 큰 선물이며 억울함을 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고 시간이었죠. 저승사자가 양팔을 하늘로 쳐들자 푸른 광선이 그의 손끝에서 뿜어져 나오며 연지의 영혼을 휘감았습니다. 연지의 몸은 순식간에 야구공처럼 둥글게 변하더니 거대한 구름 위에서 마치 미사일처럼 엄청난 속도로 지상을 향해 날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시야가 온통 푸른 빛으로 물들고 몸은 엄청난 속도로 회전하며 땅으로 빨려 들어가는 듯 했습니다.
잠시 후 연지의 영혼은 새하얀 암컷 진돗개에게 성공적으로 빙의되었습니다. 그 시각 복동 씨는 읍내 장터의 강아지 상점에서 좀처럼 마음에 드는 강아지를 찾지 못했죠. 그가 찾던 것은 단순히 예쁘거나 귀여운 강아지가 아니었으니까요. 아내의 깊은 슬픔을 위로하고 잃어버린 웃음을 되찾아줄 어떤 특별한 기운을 가진 강아지여야만 했습니다. 여러 우리를 둘러보았지만 모두가 그저 평범한 강아지들 뿐이었죠. 실망감에 한숨을 내쉬던 복동 씨는 문득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떠올렸죠. 동물병원이었죠. 복동 씨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그곳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동물병원 내부는 장터의 소란스러움과는 달리 깔끔하고 정돈된 분위기였습니다. 소독약 냄새가 희미하게 코를 스쳤고 작은 동물들이 편안하게 쉬고 있는 모습이 보였죠. 수의사의 안내를 받아 안쪽으로 들어서자 복동 씨의 시선은 한순간 멈춰버렸습니다. 투명한 유리 우리 안에 새하얀 털을 가진 암컷 강아지 한 마리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작은 얼굴에 검고 동그란 눈은 호기심 가득한 채 복동 씨를 바라보았죠. 혈통 있는 오리지널 진돗개 새끼였습니다. 다른 강아지들처럼 짖거나 뛰어다니지 않고 그저 가만히 앉아 응시하는 모습에서 묘한 차분함과 영특함이 느껴졌죠. 어쩐지 강아지 눈매에서 그윽하고 깊었던 딸 연지의 눈빛이 떠올랐죠. 얘는 생후 몇 달이나 됐소? 복동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의사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답했죠. 딱 3달 됐어요. 어미 젖대고 건강하게 자란 아주 귀한 녀석이죠. 복동 씨는 그 자리에서 망설임 없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어마어마한 분양값을 치르고 입양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강아지를 집으로 데려가기 전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반려견용 내장 칩까지 삽입했습니다. 칩이 삽입되는 순간 강아지의 작은 몸이 움찔했지만 복동 씨는 그것이 새로운 생명과의 연결고리이자 새로운 가족을 맞이하는 의식이라고 생각했죠. 품에 안긴 작은 강아지의 온기가 그의 가슴속 차가운 구멍을 메워주는 듯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복동 씨는 조심스럽게 강아지를 순덕 씨에게 안겨주었습니다. 아니 영감, 이게 뭐요? 순덕 씨의 눈은 휘둥그레졌습니다. 지난 1년간 그토록 메말랐던 그녀의 얼굴에 화색이 도는 순간입니다. 순백의 작은 강아지를 품에 안자 장순덕 씨의 입가에 1년 만에 찾아온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당신에게 주는 크리스마스 선물이요. 순덕 씨가 웃으며 어깨를 으쓱했죠. 여보 영감, 어떻게 이런 기특한 생각을 다 했수? 평생 무뚝뚝한 영감 맞나? 젊은 애들처럼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니 아무튼 고마워요. 더구나 이렇게 예쁜 강아지라니. 얘 이름을 뭐로 지을까요? 집안에 정말 오랜만에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강아지를 안고 있는 그녀의 품은 그 어느 때보다 따스하고 포근해 보였죠. 복동 씨의 눈가에도 옅은 물기가 맺혔고요. 이런 말 하면 당신이 어떻게 여길지 모르지만 얘 이름을 연지로 지으면 어떨까? 복동 씨의 입에서 조심스럽게 딸의 이름이 흘러나왔습니다. 순간 순덕 씨의 표정이 굳어졌죠. 딸의 이름을 강아지에게 붙인다는 사실에 그녀는 놀라움과 함께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순덕 씨는 속으로 생각했죠. 딸을 잊으라는 건가? 아니면? 여러 생각이 스쳤습니다. 그러나 이내 그녀의 얼굴에 미소가 되돌아왔죠. 그녀는 남편의 따뜻한 속마음을 읽어냈습니다. 남편이 강아지를 통해 죽은 딸 연지를 잊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님을 알았으니까요. 오히려 영원히 잊을 수 없는 딸의 이름을 매일 부르며 슬픔 속에 갇힌 마음을 조금이라도 치유해 주려는 남편의 깊은 사랑임을 깨달았죠.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는 속삭였습니다. 네, 그래요. 연지라고 해요. 우리 딸 연지. 그 순간 부부의 눈빛 속에서 오랜 시간 굳어져 있던 슬픔의 장막이 조금씩 걷히는 듯 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그 누구도 감히 입에 올릴 수 없었던 딸의 이름 연지. 그 이름은 집안에 드리워진 금기이자 깊은 슬픔의 상징과도 같았죠. 그러나 이제 그 이름은 하루에도 수백 번씩 부부의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연지야, 이리 와. 우리 연지 밥 먹자. 연지야, 어디 가니? 작은 강아지 연지가 가져온 변화는 기적이었습니다. 순덕 씨는 강아지에게 정을 붙이기 시작했고 메말랐던 그녀의 얼굴에는 서서히 웃음꽃이 피어났습니다. 강아지를 안고 이야기하고 쓰다듬는 그녀의 모습은 영락없는 딸둔 엄마의 모습이었습니다. 동네 이웃들도 부부가 다시 웃음을 찾자 자기들 일처럼 기뻐했죠. 쌍수를 들어 대환영했고요. 복동이 아재. 순덕이 아짐의 얼굴이 오랜만에 환해졌어.
저 작은 강아지가 아무래도 복덩이여 복덩이. 이웃들의 말처럼 강아지 연지는 꽁꽁 얼어붙었던 부부의 마음에 따뜻한 봄날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부부는 강아지 연지를 데리고 읍내 패션숍을 찾았습니다. 연지에게 이름과 연락처를 새길 목걸이를 사주기 위해서였죠. 형형색색의 목걸이들이 진열된 선반 앞에서 부부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어떤 목걸이가 우리 연지에게 가장 잘 어울릴까나? 그 순간 강아지 연지는 진열대 아래 놓인 작은 열쇠 모양 펜던트가 달린 목걸이를 빤히 바라보더니 작고 통통한 주둥이로 그 목걸이를 물고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복동 씨는 다른 목걸이들을 몇 개 보여주었지만 연지는 꿈쩍도 하지 않고 열쇠 모양 목걸이를 입에 물고 안 놓았죠. 마치 그게 제 것인 듯 꼭 이거여야 한다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요놈 봐라. 이게 마음에 드냐? 복동 씨는 신기하다는 듯이 웃으며 결국 열쇠 모양 목걸이를 선택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그저 강아지의 특이한 행동으로만 비쳤지만 강아지 연지의 눈빛은 알 수 없는 결연함으로 빛나고 있었죠. 그 열쇠 모양 목걸이 안에는 피강주에 대한 복수 계획의 중요한 한 조각이 숨겨져 있었으니까요. 목걸이에는 연지라는 이름과 복동 씨의 핸드폰 번호가 선명하게 새겨졌습니다. 작은 열쇠 모양 펜던트가 강아지 연지의 목에 걸리는 순간 그녀의 복수가 시작될 거대한 운명의 수레바퀴는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매서웠던 겨울바람은 어느덧 포근한 봄바람으로 바뀌어 세상을 감쌌습니다. 앙상했던 나뭇가지들 위로는 연두빛 새싹이 돋아나기 시작했고 꽁꽁 얼어붙었던 땅에서는 생명의 기운이 아지랑이처럼 피어올랐습니다. 봄은 그렇게 부부의 삶에도 새로운 생기를 불어넣고 있었죠. 작은 강아지 연지가 김복동 씨의 집으로 온 지 벌써 넉 달. 그 넉 달은 부부의 인생에서 마치 몇 년과도 같은 깊이로 다가왔습니다. 그동안 순덕 씨의 얼굴에서 좀처럼 찾아볼 수 없었던 환한 웃음이 이제는 강아지 연지를 부를 때마다 터져 나왔으니까요. 연지는 보통 강아지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사람 마음을 읽기라도 하는 듯 순덕 씨가 우울해 보이거나 힘들어할 때면 어김없이 곁으로 다가와 애교를 부렸습니다. 때로는 몸을 비비며 꼬리를 흔들었고 때로는 주둥이로 손을 톡톡 건드리며 눈을 맞추곤 했죠. 그녀는 단순히 훈련된 재롱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부모님의 마음을 위로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침이면 복동 씨가 일하러 나가기 전 배웅하며 짖어주고 돌아올 시간이 되면 대문 앞에서 꼬리를 흔들며 기다렸습니다. 저녁 식사 후에는 순덕 씨의 무릎을 베고 잠이 들거나 옆에 기대어 새근거리는 숨소리를 내며 편안함을 선사했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것은 연지의 영특함이었습니다. 강아지 연지는 사람의 말을 웬만큼 알아듣는 것을 넘어 마치 눈빛으로 소통하는 듯한 느낌을 주었죠. 순덕 씨가 연지의 이름을 부르며 딸 이야기를 하면 강아지 연지는 빤히 그녀를 바라보며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칭찬을 받으면 으스대듯 꼬리를 세차게 흔들었고 꾸중을 들으면 금세 시무룩한 표정으로 돌변했습니다. 그녀는 또한 부부가 즐겨 듣던 옛 노래의 멜로디를 알아듣는 듯 라디오에서 그 음악이 흘러나오면 조용히 앉아 귀를 쫑긋 세우곤 했죠. 심지어 순덕 씨가 표고버섯 하우스에서 일하다가 허리를 삐끗한 날에는 놀라 울면서 응급처치를 해주는 복동 씨 곁을 떠나지 않고 낑낑거리며 걱정하는 기색을 역력히 보였습니다. 그 모든 행동은 평범한 강아지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천재견의 모습 그 자체였습니다. 연지 덕분에 순덕 씨는 지난 1년의 시름을 서서히 잊어갔습니다. 밥도 잘 먹기 시작했고 잠도 이전보다 편안하게 잤습니다. 메마른 표정 대신 얼굴에 미소가 번졌고 딸을 잃은 슬픔으로 인해 입 밖에 내기를 꺼리던 연지의 이름도 이제는 웃으며 연발할 수 있게 되었죠. 우리 딸 연지가 이 버섯 참 좋아했었는데 우리 강아지 연지가 딸 연지를 똑 닮아서 이렇게 영리한가 봐요, 여보. 순덕 씨의 목소리에는 슬픔 대신 따뜻한 추억과 함께 강아지 연지에 대한 깊은 애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복동 씨 또한 아내의 변화에 안도하면서도 강아지 연지의 남다른 행동에 때때로 놀라곤 했습니다. 강아지의 눈빛에서 언뜻언뜻 스쳐 지나가는 사랑과 같은 깊이와 지혜를 느낄 때면 그는 순간 섬뜩한 기분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딸의 모습이 겹쳐 보였다고 하면 과장일까요? 하지만 이내 그 느낌을 단순한 착각으로 치부하고는 아내에게 다시 찾아온 평화로운 일상을 지켜보는 것에 만족했죠. 부부는 강아지 연지가 준 선물 같은 웃음을 통해 조금씩 삶의 활력을 되찾아가는 중입니다. 하지만 강아지 연지, 즉 연지의 영혼은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죠. 1년 뒤 강아지만 남고 내 영혼은 자동으로 다시 이곳에 오게 된다.
저승사자의 말이 그녀의 귓가에 맴돌았죠. 봄이 왔고 돌아다니기 좋은 때가 되었다는 것은 그녀가 복수를 시작할 때가 왔음을 의미했습니다. 지난 넉 달 동안 부모님에게 웃음을 되찾아 드린 것은 그녀의 계획된, 그러나 진심을 다 바친 효도였습니다. 부모의 얼굴에 잠시나마 드리워진 평화로운 미소를 보면서 연지는 행복했지만 동시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슬픔과 비통함에 휩싸였습니다. 이제 그녀가 복수를 위해 사라지면 부모님은 또다시 깊은 상실감에 빠지게 될 것이 분명했으니까요. 자신을 통해 겨우 웃음을 되찾은 부모님이 또다시 절망에 빠질 것을 생각하니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강아지의 작은 눈에서는 마치 투명한 이슬과도 같은 눈물이 맺혔고 연지는 홀로 있을 때면 말없이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한숨을 내쉬곤 했습니다. 어떻게든 최대한 복수의 시간을 줄이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었죠. 연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버스 타고 지하철역까지 30분. 지하철역에서 피강주 집까지 30분. 이런저런 대기 시간이나 예상 못한 소비 시간은 두어 시간? 피강주가 길게 외출했을 때를 노려야 하니까 시간이 며칠 걸릴 수도 있나? 피강주 집에서 경찰서까지 지하철 타고 20분. 밥은 어떻게 해결하지? 잠은 어디서 자? 똥이야 눈에 안 띄는 곳에다 싸면 되지만. 이런저런 생각에 모처럼 강아지 연지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연지는 잠깐 딴 생각에 사로잡히기도 했습니다. 지난 넉 달이 너무도 꿈만 같았으니까요. 엄마의 손길과 아빠의 체온을 오롯이 다시 느꼈으니까요. 사람에게 하는 복수는 강아지 몸으로 위험합니다.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죠. 복수에 실패하고 모든 일이 잘못되면 허락받은 기간도 못 채우고 다시 구천으로 송환될 수밖에 없는데 복수도 못하고 부모님과 허락된 시간도 빼앗기고. 그러나 그녀 강아지 연지는 여기서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자신이 부모님께 드릴 수 있는 마지막 효도이자 가장 큰 선물이니까요. 살인범 피강주가 체포돼 자신의 억울함을 풀고 부모님께 진정한 평화와 정의를 안겨드리는 것. 그것이 그녀의 현재 이 땅에서의 존재 이유이자 생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임무니까요. 그녀의 마음은 슬픔과 함께 강철 같은 결의로 굳어졌습니다. 이제는 망설일 때가 아니었죠. 계획을 실행할 때가 온 것입니다. 강아지 연지의 복수 계획은 이미 완벽하게 세워져 있었죠. 지난 넉 달 동안 연지는 부모님의 무릎 위에서 혹은 곁에서 조는 척하며 피강주에 대한 뉴스가 나오지는 않는지 귀 기울였죠. 부모님의 스마트폰 화면을 통해 흐르는 뉴스나 화면을 놓치지 않고 훔쳐보았죠. 버스 정류장부터 지하철역까지. 읍내 장터에서 어디로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 그동안 부모님 품에 안겨 눈에 담아둔. 또 구천에 떠돌이 노마드 생활하면서 각인한 모든 정보까지. 이제 떠나기만 하면 됩니다. 출발하기로 정한 날. 엄마는 평소처럼 아침 식사 후 연지를 데리고 산책했습니다. 연지야, 우리 예쁜 연지. 오늘은 이거 입고 나가볼까? 엄마는 특별히 연분홍색 강아지 티셔츠를 꺼내 입혔습니다. 이 티셔츠가 그동안 연지가 눈에 담아둔 옷입니다. 목 바로 아래에 주머니가 있었으니까요. 티셔츠는 연지의 하얀 털과 어우러져 더욱 사랑스러웠죠. 목에는 아버지가 맞춰준 연지라는 이름과 연락처, 그리고 결정적인 열쇠 모양 펜던트가 달린 목걸이가 반짝거렸죠. 평소와 다름없는 평화로운 아침이었지만 연지에게는 이것이 부모님과의 잠정적인 마지막 작별이라는 것을 알기에 가슴이 저렸습니다. 연지는 엄마의 손을 핥고 옷자락에 얼굴을 비비며 애정을 표현했죠. 마치 다녀오겠습니다. 꼭 다시 돌아올게요. 그렇게 인사하는 몸짓이었습니다. 엄마가 이웃 할머니 댁에서 담소를 나누었죠. 바로 이때입니다. 이웃 할머니는 개가 집안에 들어오는 걸 싫어해서 연지는 항상 마당에서 기다렸죠. 두 어른이 안으로 들어가고 시야에서 벗어나자 연지는 돌아섰습니다. 결연한 표정으로 조용히 대문을 빠져나왔죠. 뒤돌아볼 겨를도 없습니다. 이제 목표만을 향해 나아가야 하니까요. 집을 나선 연지는 익숙한 길을 따라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시골 버스는 마을 사람들에게는 단순한 대중교통을 넘어 작은 사랑방과 같았죠. 버스 기사는 동네 사람들의 얼굴은 물론 낯익은 강아지들도 알아보곤 했습니다. 연지는 정류장 한쪽 그늘에 몸을 숨기고 마냥 기다렸습니다. 이윽고 읍내로 향하는 버스가 끼익 소리를 내며 정류장에 멈춰 섰습니다. 마을 어르신 몇 분이 타고 내린 뒤 연지가 얼른 올라탔습니다. 바닥에 몸을 낮춰 운전석을 바라보았죠.
기사는 한눈에 연지를 알아보았죠. 아이고 순덕이 아주머니네 연지 아니니? 근데 혼자 어디 가니? 마실 가려고? 클클클. 기사와 할머니들이 연지의 무임승차를 허락했습니다. 얼마 후 버스는 읍내 버스 터미널에 도착했죠. 연지는 바로 지하철역으로 향했죠. 또 한 번 무임승차를 감행해야 했습니다. 지하철 무임승차는 강아지에겐 식은 죽 먹기입니다. 개표구 밑에 뚫린 공간으로 그냥 들어가면 되니까요. 드디어 피강주의 집이 멀지 않습니다. 연지는 신났습니다. 빽빽하게 들어선 건물들 사이에 자리한 피강주의 2층 원룸. 예전에 몇 번 연인이었던 피강주를 만나러 왔던 그 빌라. 이제는 복수를 위해 찾은 곳이죠. 그녀는 빌라 주변의 좁은 골목에 몸을 숨겼습니다.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피강주가 빌라를 나서는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꽤 긴 기다림이었습니다. 빌라의 주차장에 익숙한 외제 승용차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도 혹시 몰라 한참을 더 기다렸습니다. 집에 없는 건 확실하지만 연지가 작업할 때 갑자기 들이닥칠 수도 있으니까요. 들어왔다가 새로 외출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오후 늦게 드디어 피강주의 승용차가 빌라 주차장으로 들어서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금부터는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저녁 무렵이 돼서 피강주가 번듯한 명품 슈트 차림으로 외제 승용차를 몰고 나가는 걸 확인했습니다. 차림을 보니 또 어떤 여자를 만나러 가는 게 분명합니다. 주변에 아무도 없는 걸 확인하고 연지는 열쇠 목걸이를 입으로 물었습니다. 껑충. 두 발로 서서 앞발로 도어락 양쪽에 힘을 주고 목걸이의 뾰족한 끝으로 공용 현관 비밀번호를 눌렀죠. 공용 현관 비번은 몇 년째 1234입니다. 뒤도 안 돌아보고 2층으로 향했고요. 피강주는 5개의 비밀번호를 번갈아 가며 사용합니다. 결코 새로운 번호를 추가하는 법이 없었죠. 그러나 6자리 비밀번호가 5개나 되니 일일이 다 누르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나 하늘이 도왔습니다. 연지가 선택한 6자리가 단박에 딱 맞았으니까요. 어둠이 내려앉은 빌라 안으로 조심스럽게 발을 들인 연지는 낮게 깔린 정막 속에서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코끝을 스치는 익숙한 남자의 냄새. 그리고 어딘가 모르게 차가운 공기는 연지의 심장을 더욱 빠르게 뛰게 했습니다. 연지는 망설일 틈도 없이 곧장 서재로 향했습니다. 피강주가 자신의 노트북과 태블릿 PC를 포맷하고 모든 증거를 USB에 담아 숨겼다는 사실을 그녀는 명확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책꽂이 뒤에 비닐로 싸서 테이프로 붙여둔 그 USB. 그것이 바로 피강주의 모든 악행을 만천하에 드러낼 결정적인 증거이자 연지의 원통함을 풀어줄 유일한 실마리였습니다. 서재의 책꽂이 앞에 다다른 연지는 작은 몸으로 발돋움하며 숨겨진 USB를 찾아냈습니다. 빽빽하게 꽂힌 책들 사이 발이 닿지 않는 깊숙한 곳을 주둥이로 헤집고 앞발로 긁어내기를 수십 번. 마침내 연지의 작은 앞발에 비닐로 쌓인 단단한 물체가 걸렸습니다. 찾았다. 연지의 마음속에서 환호성이 터져 나왔죠. USB가 담긴 작은 비닐봉지를 입에 문 순간 연지의 두 눈이 강렬하게 빛났습니다. 연지는 입고 있던 분홍색 티셔츠 바로 목덜미 아래 주머니로 온 힘을 다해 비닐봉지를 밀어 넣었죠. 목이 부러질 듯한 고통스러운 작업 끝에 드디어 성공. 이제 빨리 경찰서로 가야 합니다. 연지는 귀신도 모르게 조용히 빌라를 빠져나왔습니다. 빌라 밖은 이미 어둠이 짙게 깔려 있었죠. 목적지는 오직 하나, 경찰서. 연지는 다시 지하철역으로 향했습니다. 올 때와 마찬가지로 인파 속에 몸을 숨겨 무임승차를 감행했죠. 인파 속을 헤치고 나아가는 연지의 발걸음은 더 이상 불안하거나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굳건한 결의가 담긴 확신에 찬 발걸음이었으니까요. 그녀의 작은 심장 속에는 오직 정의를 향한 뜨거운 열망과 부모님을 위한 사랑만이 가득했습니다. 수많은 인파 속에서 연지의 존재는 빛나고 있었습니다. 지하철역에서 빠져나와 한참을 달리고 달려 마침내 경찰서 앞에 도착한 연지는 큰 숨을 한 번 내쉬었습니다. 긴 여정의 끝.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을 시간임을 직감했습니다. 낯선 사람들의 시선과 웅성거림 속에서 연지는 마치 사명을 띤 전사처럼 당당하게 경찰서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야근 중이던 경찰관들은 불쑥 나타난 작은 강아지를 발견하고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아니, 강아지가 여긴 어떻게 왔지? 유기견이야? 유기견은 아닌 것 같은데? 설마 배고파서 밥 얻어먹으려고 들어온 거야?
깨끗하고 멀끔한 거 보니까 누가 키우는 강아지인데? 저기 목걸이에 연락처가 있겠지? 한 경찰관이 다가와 안으려 하자 연지는 한 발짝 뒤로 물러서며 앙칼지게 지저댔습니다. 단순히 짖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 짖음 속에는 마치 들어보세요. 저를 주목해 주세요. 그렇게 말하는 듯한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연지는 모여든 경찰들 앞에서 작고 하얀 앞발 오른발로 목에 걸린 목걸이를 툭툭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연지라는 이름과 아버지의 핸드폰 번호가 새겨진 그 목걸이 말입니다. 지금 얘가 자기 연락처 가리킨 거야? 엄청 똑똑한데? 연지? 얘 이름인가? 경찰관들은 의아해하면서도 강아지의 범상치 않은 행동에 점차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김 형사. 여기 핸드폰 번호가 있네. 주인 김복동 번호는? 형사가 전화 거는 걸 본 연지가 이번에는 목을 비틀어 티셔츠 주머니 속 비닐봉지를 꺼내려 버둥댔습니다. 유심히 보던 형사가 외쳤습니다. 얘 아무래도 이상한걸? 주머니 속에 든 걸 꺼내려는 거야? 형사가 물릴까봐 조심스레 손을 내밀었습니다. 기다렸다는 듯 연지가 목을 길게 빼들고 천장을 봤습니다. 어서 빨리 주머니 좀 뒤져달라고요. 형사가 주머니 속에서 비닐봉지를 꺼냈습니다. 이거 USB 같은데? 얘가 그럼 이걸 전해주려고 여기 온 거야? 지켜보던 형사과장의 예민한 촉이 발동했습니다. 얼른 확인해봐. 뭐가 대단한 게 들어있을 것 같은데? 순식간에 경찰서에 알 수 없는 긴장감이 감돌았죠. 인제 제 할 일 다 했다는 듯 연지가 널브러졌습니다. 긴장이 풀리자 지칠 대로 지친 몸뚱이를 더는 버틸 수 없었죠. 다른 형사가 물그릇과 카스텔라를 담은 그릇을 연지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연지가 속으로 아이고 고마우셔라. 복 받으실 겁니다. 멍멍멍 하며 허겁지겁 흡입하기 시작했죠. 빈속에 뭔가 들어오니 심리나 들어갔던 눈두덩이 대빨 나왔습니다. 밤늦도록 돌아오지 않는 연지 때문에 복동 씨와 순덕 씨는 저녁도 거른 채 소파에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오후 내내 찾아다녔지만 무소용이었습니다. 더구나 이웃들의 목격담. 연지가 혼자서 버스 타고 읍내 터미널에서 내려 사라졌다는 믿기 힘든 목격담이 부부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복동 씨의 핸드폰으로 경찰서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부부가 총알처럼 소파에서 튀어 일어섰습니다. 부부가 경찰서에 도착했습니다. 연지가 와락 달려들었죠. 비비고 핥고 엉기고 비비고 낑낑거리며 사람처럼 울었습니다. 부부도 울었습니다. 지켜보는 경찰들도 눈밑이 시큰했습니다. 하늘이 도왔는지 USB 내용을 살피던 이는 마침 연지 사건을 수사했던 형사였습니다. 그는 USB에 담긴 내용이 뭔지를 한눈에 알아봤죠. 결정적인 블랙박스 내용 중 일부. 승용차 안에서 여자 목에 칼을 들이대고 메모지에 뭔가 쓰게 하는 인간은 다름 아닌 수사는 종결했어도 끝까지 의심했던 연지 사건의 가장 강력한 용의자 피강주였으니까요. 경찰서가 뒤집혔습니다. 난리가 났죠. 복동 씨와 순덕 씨도 놀랐습니다. 늦은 밤에 무작정 쳐들어온 강아지가 목걸이를 앞발로 두드리고 빨리 집에 연락해 달라는 듯 티셔츠 주머니를 물고 뜯으려고 몸부림치더니 주머니에서 발견된 USB의 피강주가 USB 안의 모든 내용이 모니터에 펼쳐진 순간 경찰서 안에는 싸늘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피강주의 모든 악행과 추악한 진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으니까요. USB 속에는 그가 수많은 여자를 상대로 사기를 치고 등쳐먹은 증거들이 날짜별로 인물별로 꼼꼼하게 정리되어 있었죠. 결정적으로 연지 사건 당시 그의 완벽한 알리바이였던 CCTV 원본이 들어 있었죠. 증거로 제출된 CCTV는 조작된 것이었음이 밝혀졌죠. 심지어 피강주의 외제 승용차와 연지의 승용차에서 사라진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 원본 내용이 그대로 들어 있었습니다. 피강주가 연지를 납치하던 날부터 강제로 수면제를 먹이고 유서를 쓰게 하고 번개탄을 피워 살해하기까지의 잔인한 과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형사과장이 명령부터 내렸습니다. 빨리 피강주 신원부터 확보해. 핸드폰 위치 추적 바로 하고 일단 출동부터 해. 일사천리였습니다. 복동 씨와 순덕 씨는 화면 속 딸의 마지막 모습을 보고 오열했습니다. 연지야. 내 딸 연지.
순덕 씨는 목 놓아 울부짖었고 복동 씨는 차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1년 넘게 그를 짓눌렀던 의심과 분노가 비로소 실체를 드러내는 순간이었으니까요. 딸의 죽음이 자살이 아니라는 그토록 믿고 싶었던 진실이 그의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강아지 연지가 이걸 갖고 왔을까요? 어떻게 피강주의 집을 알고 숨어들어 USB가 어디 있는지 알고 그 속에 뭐가 담긴 줄 알고 대체 어떻게 세상에 마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경찰들 뿐 아니라 복동 씨와 순덕 씨도 믿을 수 없는 현실 앞에서 모두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곧바로 피강주에 대한 체포 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새벽녘 그의 빌라를 급습한 경찰에 의해 피강주는 아무 저항도 못하고 체포되었죠. 그의 얼굴에는 경악과 함께 모든 것이 허물어지는 듯한 절망감이 뒤섞여 있었고요. 그는 연지의 영혼이 자신에게 이토록 치밀한 복수를 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9달 뒤 12월은 다시 돌아왔습니다. 오늘이 크리스마스 이브. 복동 씨와 순덕 씨의 집은 예전과는 확연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제는 제법 큰 강아지 연지의 짖는 소리가 가득했고 부부의 얼굴에는 깊은 상실감 대신 평화로운 미소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순덕 씨는 강아지 연지를 우리 소중한 딸이라며 애지중지했죠. 복동 씨도 예전의 무뚝뚝함을 벗어던지고 강아지 연지와 장난을 치며 활짝 웃는 모습을 보이곤 했죠. 부부에게 이렇게 소중한 딸이 또 있을까요? 죽은 딸의 억울함을 풀어준 것뿐 아니라 제대로 복수해준 딸. 이보다 예쁠 수는 없습니다. 딸이 죽고 크리스마스 시즌만 돌아오면 더 깊은 슬픔 속으로 침잠했던 부부는 생전 처음 거실 가득 크리스마스 장식을 했습니다. 크리스마스 트리는 물론 산타 마을까지 재현했죠. 공중공중 뛰며 번쩍거리는 전등을 얼으며 장난치는 연지를 보며 부부의 입꼬리가 귀에 걸렸습니다. 부부는 연지와 함께 텔레비전을 시청하고 있었습니다. 뉴스에서는 피강주의 최종 판결에 대한 속보가 흘러나왔습니다. 대법원이 피강주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기징역이 확정됐다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이는 강아지가 가져온 결정적인 증거 덕분으로 아나운서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부부는 서로를 마주보며 말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딸의 억울함이 마침내 풀렸다는 안도감과 여전히 딸을 그리워하는 애틋한 마음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그 순간 부부의 무릎 위에서 장난을 치던 강아지 연지는 유난히 환한 표정으로 지저대며 재롱을 부렸습니다. 그 짖음 속에는 기쁨과 안도 그리고 마지막 안녕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듯 했습니다. 뉴스가 끝나고 부부가 행복하게 강아지 연지와 장난을 치는 동안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아주 희미하고 푸른 빛을 띤 연기 같은 것이 강아지 연지의 몸에서 스르륵 빠져나왔습니다. 그것은 약속된 시간을 마치고 구천으로 돌아가는 연지의 영혼이었죠. 한치의 미련도 없이 조용히 하늘로 스며들어 사라져갔습니다. 영혼이 빠져나간 강아지 연지는 여전히 사랑스럽고 발랄한 모습으로 부부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김복동 씨와 장순덕 씨 그리고 작은 강아지 연지는 영원한 작별의 순간을 인지하지 못한 채 따뜻한 거실에서 서로를 끌어안고 행복하게 장난치고 놀기에 바빴습니다. 연지의 영혼은 이제 완전히 자유로워졌습니다. 그녀는 부모님께 자신의 마지막 선물, 즉 정의와 평화를 선사하고 비로소 안식에 들 수 있게 됐으니까요. 그녀의 영혼은 따뜻한 햇살처럼 온 세상을 감싸하는 듯 한 줄기 빛이 되어 푸른 하늘 저편으로 아련히 사라졌습니다. 이제 진정한 크리스마스 선물은 비로소 완성되었습니다. 슬픔을 넘어선 치유와 억울함을 넘어선 정의. 김복동 씨와 장순덕 씨의 삶에 다시 찾아온 평화로운 미소 속에서 연지의 효심과 사랑은 영원히 빛날 것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헨리의 단편 소설 크리스마스 선물을 다시 읽었어요. 여전히 감동적이네요. 그 감동을 21세기 한국판 정서로 엮어봤어요. 어떠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